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정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시댁의 냉혹한 태도였다. 정희는 충청북도 시골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형편 때문에 취직을 택했고 그렇게 만난 백도윤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아들은 11살, 동혁딸은 9살 서영이었다. 시댁은 크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군 땅과 집이 있었다. 결혼 초에는 곧잘 시부모를 찾아뵙고 도련님 시누이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곤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시어머니가 깐깐하긴 해도 언젠가 자신을 딸처럼 아껴줄 날이 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 도윤의 폭언과 폭행은 점점 심해졌다. 시어머니 역시 곁에서 남편을 두둔하며 네가 잘못하니 맞지 않느냐라며 타박을 주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워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남편은 농사일과 공장일을 번갈아 가며 악착같이 일한다고 했지만 그 수입이 어디로 새는지 늘 월말이면 통장 잔고가 텅 비었다. 정희 스스로도 조그맣게 저축을 해두려야 했으나 남편이 어느 날 슬그머니 돈을 가져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남편이 갑자기 독감에 걸려 앓기 시작했다. 정희는 처음에 단순 감기로 생각해 해열제를 사다 먹였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시댁의 도움을 청했으나 시어머니는 요즘 감기 독하네. 알아서 치료 잘하라 고만했다. 정희는 막내 시동생에게 겨우 도움을 부탁해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돌봤다.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의사는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등을 반복하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더 큰 병원으로 옮기자는 권유에 따라 앰뷸런스를 타고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그곳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늘 고약하게 대하던 남편이었지만 정희는 남편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매일 병원에 나와 눈물을 삼키며 제발 일어나 달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 안 가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더니 결국 그날 밤 의식이 없는 채로 심장이 멈춰버렸다. 정희가 중환자실 유리문 밖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울부짖는 순간 모니터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리며 남편의 심박선이 일직선이 되었다. 남편은 고작 35살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충주 시내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정희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내 아들이 척에만 안 갔어도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다. 너희 집이 농사일 시킨 게 화근이다. 라는 비난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빈소 한 구석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삼켰다. 남편의 빈소를 찾아온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은 저마다 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정희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채 장례를 마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만 있었다. 그러나 막상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더 큰 문제가 닥쳐왔다. 정희가 남편 명의 통장을 정리하려 해보니 잔액이 없었고 심지어는 정희 본인의 통장마저 남편이 몰래 인출해 텅 비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들이 찾아와 오빠가 우리에게 1,000만 원씩 빌렸다. 이제 언니가 대신 갚아라 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사정을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오빠가 빌린 돈이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주민들까지 번갈아 찾아와 내 남편이 돈을 빌려갔다면서 영수증을 내밀었다. 한 번에 돈을 못 구하면 빚을 눈덩이처럼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희는 시간을 좀 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남편이 남긴 것은 빚더미뿐이었다. 시댁 쪽에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말뿐이었다. 우리 아들이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손대지 말라. 네가 상속받을 거 없다. 네 몫은커녕 아이들도 우리 집안 재산과 무관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말은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결국 정희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농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보라고 했다. 시댁에 기대해봐야 고통만 커질 뿐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 아이들을 키우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쯤 뒤 정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충주 시내 변두리에 낡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방이 2개밖에 없는 작은 집이었지만 여기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공장을 돌아다니며 면접을 본 끝에 전자부품 조립 공정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임금이 많진 않았지만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그나마 나은 선택지였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동혁과 서영을 학교에 보낸 뒤 공장에 나갔다. 저녁 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아픈 손에 약을 바르며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이면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한두 달이 지나자 비록 빚은 다 못 갚아도 전기세와 아이들 급식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 일은 몸에 무리가 왔고 하청 공장 특성상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나기 일쑤였다. 도저히 이대로 살다가는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그 무렵 정희는 여동생 경자로부터 미용 기술을 배워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경자는 여자 혼자라도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열릴 거야 라며 야간 미용 학원에 등록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정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수입을 갖고 싶다는 절박함이 컸다. 그래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허겁지겁 달려가 미용학원에서 커트와 펌드라이 등을 배웠다.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했고 그때부터 마네킹 머리를 붙들고 연습했다. 서영이와 동혁은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 조금 쉬라고 했지만 정희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어느덧 반년이 흘러 정희는 공장 일을 병행하며 미용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 그리고 눈물겨운 노력 끝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자격증을 손에 넣은 날 동혁과 서영은 작은 케이크를 사와 엄마를 축하해 주었다. 정희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너희에게 더 잘해줄게.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정희는 공장에서 퇴사했다. 밤낮 없이 노력해온 미용 기술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내 곳곳에 미용실을 찾아다니며 이력서를 내보니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다. 우리 가게는 경험 많은 디자이너만 뽑아요. 스태프 뽑을 여력이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다 결국 뉴스타일 미용실 원장이 정희의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사서 스태프로 받아주었다. 비록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였지만 정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감기와 청소, 간단한 드라이 실습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디자이너는 안 계시나요? 라고 물으며 정희를 조금 무시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착실하고 부지런한 태도의 원장도 동료들도 점차 신뢰를 쌓았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원장은 정희에게 간단한 커트와 펌 보조까지 맡기기 시작했다. 정희의 세심한 손길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생겨났고 여기 스태프가 참 친절하다는 입소문도 났다. 점차 하루하루가 뿌듯해졌다. 그즈음 설날을 맞아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갔다.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껄끄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명절에 인사드리는 것은 의무라 여겼다. 시아버지는 비교적 반가워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정희를 보자마자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큰 시누이가 오빠가 죽은 뒤 빌린 돈은 갚았느냐며 또다시 운을 뗐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언제 다 갚느냐며 비아냥거렸다.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내는 모습에 동혁과 서영은 할머니와 고모들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서영이 조그맣게 우리에게 한 푼도 안 쓰면서
왜 엄마한테 돈만 달래? 라고 말했댔는데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정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찍 시댁을 나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영은 엄마, 우리 이제 거기 가지 말자 라고 했지만 정희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명절에는 인사드려야지 라고 대답했다. 차창 밖 겨울 풍경은 스산했고 정희의 마음도 썰렁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희는 미용실 일에 더 집중했다. 낮에는 스태프로 일하고 저녁에는 디자이너가 마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술을 익혔다. 원장은 그런 정희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손님들 역시 그녀가 정성스럽게 손질해주는 머리를 좋아했다. 그러나 급여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그 와중에도 시댁의 빚 독촉은 끊이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형수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정희는 놀란 마음으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복도에 서 있었고 의사는 크게 출혈이 있어 의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저마다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간병은 맏며느리인 형수가 하는 게 맞다. 고 사실상 떠넘겼다. 정희도 미용실에 영업이 있지만 사람의 도리라고 여겨 시간을 쪼개 중환자실 간병을 맡았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병원으로 달려가면 깊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도 어느새 엄마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 밥을 차려 먹고 숙제를 하는 등 스스로 생활을 챙겼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도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늘 잔소리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던 시어머니였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자 정희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결국 3달이 차에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이승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로 분주해졌다. 땅이 얼마 예금이 얼마 하는 얘기가 오갔지만 정희는 그들 틈에 낄 자격이 없었다. 시누이들은 어차피 당신과 아이들은 상속자가 아니라며 못 박았다. 정희는 아이들이 서러워할까봐 차마 그 앞에서 내색은 못했다. 다만 말없이 장례일만 꼼꼼히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했다. 비록 시댁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 살게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아이들도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살아가자 고 엄마를 다독였다. 그러던 중 정희의 실력을 눈여겨본 미용실 원장이 제안을 했다. 정부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정희 씨라면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원장이 직접 신청서 작성부터 교육과정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서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밤늦도록 서류를 준비했고 미용실을 퇴근한 후 주말마다 창업교육을 듣는 식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 결국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초기 자금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원장은 여기서 평생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지만 정희 씨가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마지막 달 급여를 넉넉하게 챙겨준 원장에게 큰절하듯 인사를 건넨 뒤 미용실을 나왔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정희는 시내 작은 상가 건물 10평 남짓한 공간을 임대해 명예여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을 드디어 실현한 순간이었다. 개업 첫날 아직 단골 손님이 전혀 없는 가게는 조용했지만 정희는 마음이 벅찼다. 동혁과 서영이 학교를 마치고 달려와 엄마 대박 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다. 오래된 미용 의자와 드라이어 몇 개뿐이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며칠 뒤 낯선 손님 한 명이 들어와 조용히 커트를 받았다. 정희는 정성껏 손질해 드라이를 마쳤다. 손님은 참 부드러운 손길이네요. 다음에도 올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말에 정희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명도 오지 않아 적자가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 사장님이 커트도 깔끔하고 파마를 해도 머릿결 상하지 않게 잘해주신다네. 친절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단골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1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정희는 그제야 빚을 서서히 청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예전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다. 비록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지만 그 대신 정희와 아이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정희가 손님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다. 시아버지였다. 어머니 장례 후로 거의 보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정희는 움츠러들었다. 혹시 또 어떤 요구사항을 꺼내려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스쳤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장사는 잘 되니? 하고 물었다. 정희가 차를 내오자 시아버지는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겪은 고생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나도 말이 없었을 뿐 네가 두 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지켜봤다.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아버지는 늘 침묵만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처음 해준 것이었다. 그날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부탁을 전하러 온 듯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차마 다 털어놓지 않은 채 언젠가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거다. 그때까지 잘 지내라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 후 정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나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정희는 마음이 급해 미용실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복되는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모여 있었고 의사는 편마비와 실어증이 동시에 진행된 상태라 오랜 간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형제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사정이 안 된다며 발을 뺐다. 조용히 듣고 있던 정희는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라고 나섰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보여준 미약한 온기가 떠올랐다. 시댁과는 이미 멀어졌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에게마저 등을 돌리고 싶진 않았다. 그날부터 정희는 미용실 영업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병실에 들러 식사를 돕고 재활, 운동을 보조했다. 시아버지는 말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노트를 건네며 휘청이는 글씨로 생각을 적었다. 고맙다. 미안하다. 정희는 그 글씨를 읽고 마음이 아려왔다.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 역시 죄책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는 예측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드문드문 병원에 찾아왔으나 간병은 여전히 정희 혼자서 감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손으로 흔들며 정희를 불렀다. 옆에 놓인 낡은 봉투를 가리켰다. 봉투 겉면에는 내가 죽으면 그때 열어보아라 라고 쓰여 있었다. 정희가 이게 뭔가요? 하고 묻자 시아버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봉투를 꼭 쥐어주었다. 무언의 부탁이라는 걸 느낀 정희는 알겠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고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몇 사람은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정희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미 시댁 재산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고 무엇보다 어차피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장례가 완전히 끝난 뒤 정희는 시아버지가 주었던 봉투를 열어보았다.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아버지가 평소 깔끔한 글씨를 쓴 듯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먼저 너무 미안하다. 큰아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도 내 아내가 너를 구박할 때도 나는 지켜보기만 했단다. 모든 순간을 모르지 않았으나 무력하게 침묵했던 내 잘못이 크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와 서름이 너무 커서 내가 그것을 전부 갚을 순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오래전부터 네가 떠나지 않고 아이들과 견디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품었다. 남모르게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이 편지를 읽었다면 뒷면에 적힌 장소로 가보거라. 거긴 강호 남편의 묘비 옆 땅이다. 몰래 작은 상자를 묻어두었으니 그걸 꺼내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박영재 변호사 사무실로 가라.
그는 내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다. 내가 살아있을 때조차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 재산이 그 상자 열쇠와 함께 네 앞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른 애들은 알면 분명 네가 빼돌린다며 소송을 할 테니 절대로 밝히지 말아다오. 그것은 모두 너와 내 손주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지금까지 무심했던 내 죄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마지막 배려이니 부디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지만 너와 동혁 서영의 앞날이 밝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 너를 며느리로 맞아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나에게도 복이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부디 앞으로 행복해라. 정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병원 침대맡에서 꾹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다. 지금껏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한탄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시아버지가 비록 침묵했던 세월이 길었지만 뒤늦게나마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다음날 정희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 도윤의 묘가 있는 시골 산소로 갔다. 묘비 옆흙을 조심스레 파내자 낡은 철 상자가 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편지에 적힌 대로 그 상자를 챙겨 곧장 서울 서초동의 박영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접수처 직원이 정희님 맞으시죠? 박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했다. 이미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는지 그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정희가 건넨 작은 상자를 열쇠로 열고 서랍 안에서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백이수 어르신께서 시아버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과 주식을 모아두셨습니다. 그 모든 명의가 정희님과 자녀분 앞으로 되어 있지요. 시세로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감정은 따로 받아봐야 하지만 이미 문서상으로는 분명합니다. 정희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엄청난 돈이었다. 박 변호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시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 명의로 여러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으며 유언장을 마련해 모두 정희와 아이들에게 상속되도록 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식들 정희 입장에서는 시누이 시동생 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정희에게 박 변호사는 조용히 차를 건넸다. 이건 단순히 재산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희님이 겪은 고통을 알기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긴 생각에 잠겼다. 이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해야 오를까?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은 감사했지만 과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두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그녀를 믿었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집 근처에서 조금 큰 공간으로 미용실을 확장 이전했다. 그리고 명혜여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컷과 파마 염색을 해주고 일정 부분은 무료로 봉사도 했다. 아이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그들이 무료로 실습하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단도 설립해 장학금과 생활 지원을 조금씩 이어갔다. 부동산과 주식 등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대부분을 이렇게 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정희와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부를 남겨두었다. 놀랍게도 이 활동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명혜연은 더 유명해졌다. 직원도 몇 명 두게 되면서 정희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의 무게가 점차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을 존경하게 됐고 정희 자신도 가슴 속 묵은 응어리가 점차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다. 큰 시누이였다. 초췌한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의 이혼으로 모든 재산이 탕진되어 생활이 곤란해졌고 어찌어찌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시누이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하는 분노가 올라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희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세요. 지각하면 감봉입니다. 신우이는 당황스럽고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고등학생이 된 서영이 엄마에게 물었다. 왜 받아줬어? 그분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누군가는 한 번쯤 손을 내밀어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명혜원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초심을 지켜나갔다. 정희는 시아버지가 남긴 묵직한 마음, 그리고 그가 바라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단지 부후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결국 또 다른 사랑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비록 남편의 부재로 시작된 고통과 시댁의 냉혹한 태도는 큰 상흔을 남겼지만 그 아픔을 딛고 나아가려 한 정의의 의지는 새로운 꽃을 피워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고 정의는 언젠가 자신이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리라 다짐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명예어 간판 아래는 여전히 정의와 그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모여 소소하지만 소중한 꿈들을 가꾸어 가고 있다.